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하루 400명 넘게 발생했고 전국에서 어제 하루 22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 20명대 사망자 모두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위기의 숫자입니다. 먼저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4명. 어제 1,078명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1,000명을 넘으며 3차 유행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서 최대치인 42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일 153명이었던 서울 확진자 수는 열흘쯤 뒤엔 359명으로 2배 이상 늘더니 오늘 420명으로 다시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 확진자는 14명이 늘어 76명이 됐고 강서구 성석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192명까지 늘어나는 등 기존 집단 감염이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전파의 감염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집단 감염에서 전파된 코로나19는 가족 구성원들을 매개로 번지고 있습니다. 12월 들어 전체 감염 중 가족 때문에 감염되는 사례가 33%, 3건 중 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도 22명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2명의 사망자 가운데 21명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그리고 음식점을 통한 감염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 임시선별 검사소 운영이 시작된 뒤 이틀 동안 3만 7천여 명이 검사를 받아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건수를 더욱 늘려 잠재적 감염원을 미리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급증하는 환자 수를 빈 병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끝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부가 확진된 뒤 아내가 먼저 입원하고 남편은 집에서 병실 나오기를 대기하던 중 숨진 채로 발견된 겁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이틀 전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사흘째 대기 중이던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종로구 파고다 타운에서 전파된 연쇄 감염으로 부부가 모두 코로나에 걸렸는데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부인만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성 대상 확진자가 30명이었는데 평소에는 한 4-5명 막 이러죠. 계속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고 증세가 악화돼 구청이 서울시에 긴급 병상 배정 요청을 2차례 했지만 입원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일 새벽까지도 통화를 했던 남편이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자 입원 중이던 부인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남편은 숨진 뒤였습니다. 외부에서 신고했고 남편분 전화 안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사망 추정돼서. 서울의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전담 병상 가동률은 계속 8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병상 배정을 이틀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2개 병상 확보 등 6개 상급 종합병원에 총 18개 병상을 점차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있는 환자들을 한 대형 교회가 제공한 경기도 광주의 수양시설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 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대학교 기숙사도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하는 중이지만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병실 부족 사태는 위험스러운 병실 풍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한 요양병원에서는 음성 판정을 2번이나 받은 할머니가 확진자와 일주일 정도 한 병실을 써오다 오늘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를 다른 병원으로 진작에 옮겼어야 했지만 그럴 병상이 없었던 겁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모두 117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가 되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확진자 80여 명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실을 옮길 공간이 없고 확진 받으신 분을 빨리 이제 이송을 해서 빼내는 게 제일 좋은데 나라에서 병상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방치하면 다 걸려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 문제가 아니고 좀 전국적으로 좀 하루에 1,000명씩 나오기 때문에. 또 요양병원 자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 확진자들을 별도 공간에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성 판정을 받은 고령 입소자가 일주일 가까이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쓰다 양성 판정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본인들 가족이라기도 그랬겠냐라고. 그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분명 식사 시간이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다 같이 줘라는 뜻이라고 어르신들은. 26명이 감염된 경기 일산의 또 다른 요양병원. 양성 판정을 받았던 80대 입소자는 외부 병실이 없어 그대로 요양병원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계속 병실이 안 나가지고 이틀 정도를 요양원에 계시다가 3일째 병원으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41개, 수도권에는 경기도 2개, 서울과 인천은 1개씩만 남았습니다. 3일, 4일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에 폐렴이 생기고 그 사이에 숨이 찰 수 있어요. 실제로 119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너무 기다리다가 호흡곤란이 오니까요. 그런 것처럼 위험한 상황들이. 전문가들은 중환자 진료나 혈액투석 진료가 가능한 병상을 보유한 대규모 민간 병원들이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네, 울산의 한 요양병원은 내 외부를 차단시킨 동일 집단 격리 중인데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현재 병원 안에 있는 환자와 직원 중 3분의 2가 감염됐습니다. 이럴 거면 아직 음성인 환자라도 외부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결국 그들을 받아줄 병상이 문제입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인 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했지만 울산 양지요양병원은 오늘도 19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가 무려 226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병원 인원 343명 가운데 3분의 2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특히 환자의 경우에는 1차 검사에서 71명을 시작으로 검사를 할 때마다 38명, 또 38명, 그리고 17명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 환자 212명 가운데 모두 164명이 감염되며 무려 7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의 폐쇄된 유람선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던 사태처럼 이러다 전원 다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요양병원에는 확진자가 내뿜는 비말을 차단할 음압병상도 없고 극소수의 의료진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모두 돌봐야 할 정도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제 음성인 환자만이라도 별도의 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근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빈 병상이 없어 울산 방역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 그 기존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우려, 그다음에 기존 그 의료진들이 이제 어떤 부담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울산의 방역당국이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는 사이 고령의 지병까지 있는 환자들은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또 10명은 중증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방역망의 구멍으로 지목되어 온 일부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은 집합 금지하고 무인 카페도 커피를 앉아서 마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희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이른 오후 시간이지만 카드놀이가 한창입니다. 포커 게임을 하면서 식사는 물론 술도 마실 수 있는 업소인 홀덤펍입니다. 원래 보통 몇 명이서 와요? 10분이 타고요. 지금은 16분도 한 번 이제 돌고 있는 거죠. 모두 마스크를 썼지만 음료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이태원의 홀덤펍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닷새 만에 24명의 확진자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였던 홀덤펍 운영을 모레 0시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금지합니다. 자판기 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일반 카페와 달리 매장 안에서 하루 종일 음료를 마시는 게 가능했던 무인 카페에도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인 카페에서도 매장 내 취식이나 착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다 불편한 감수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이겨내야 되니까.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로 지목된 파티룸.
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번 한 달 동안 숙박시설이나 파티룸 등에서 여는 단체 행사를 금지했지만 예약을 문의하자 당장 다음 주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24, 26, 27일 이렇게 되시고요. 개인적인 모임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 이제 금지 사항까지는 아니거든요. 정부는 파티룸 이용자들에게 파티나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또 스키장도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3차 유행이 확산하는 와중에 영국이나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다 보니 정부를 향해서 늑장 확보, 늑장 접종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두루 들어보았더니 접종을 시작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상황이었고 우리는 안전성과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엿새 뒤 미국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채 안 돼 급하게 개발되다 보니 임상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긴급 사용 형태로 승인받았습니다. 돌려 말하면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맞았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급한 접종보다는 안전한 접종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받은 것과 다름없죠. 안전성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접종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전략을. 미국과 영국에서 빠른 접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백신 개발 단계부터 조 단위의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선구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확진자가 아닌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백신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방역으로 통제가 되고 있었고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계약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백신 확보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때 정부가 백신을 넉넉히 샀다 유행이 끝나면서 700만 명분이 남아 국감 때 문제가 됐고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일본은 5천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했다 안전성 문제로 접종도 못했지만 돈은 3분의 1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본력으로 밀어붙인 강대국들과의 백신 경쟁에서 4천만 명분 넘게 미리 확보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400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한 것도 우리나라 법체계나 예산체계로서는 정말 고생해서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관련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유럽은 이미 도시를 봉쇄하고 가정까지 봉쇄하는 우리의 3단계 안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 배울 점은 국민적 합의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의 소호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3단계 봉쇄 조치를 하루 앞두고 자유를 만끽하려고 나온 겁니다. Get yourself into London town and let's have a good time. Let's get out and party. 3단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루 2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자 영국 정부는 지난달 5일 3단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식당과 술집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고 호텔과 영화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도 가족 외에는 만날 수 없고 야외에서도 6명 이상 모임은 금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 달이 채 안 돼 확진자가 하루 10,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봉쇄 단계를 한 단계 낮추자 술집과 거리는 다시 북적였습니다. 열흘 만에 확진자 수는 다시 2만 명대로 늘어났고 결국 다시 전면 재봉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프랑스도 한 달 반 동안 식당과 술집 문을 닫고 외출까지 제한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3, 4만 명씩 발생하자 사실상 나라 전체를 멈춘 겁니다. 그 효과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대로 떨어졌고 이동 제한도 야간에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술집과 식당, 영화관 등은 다음 달까지 계속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La meilleure manière de célébrer 2021, c'est de se donner les moyens collectivement de passer une année 2021. 느슨한 봉쇄가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독일은 지난 한 달 동안 이른바 느슨한 봉쇄를 했다가 확진자가 3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10일까지 거의 모든 영업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는 고통은 커도 효과는 분명해 보입니다. Then we should see that reflected in the levels of cases and the number of hospitalizations that accumulate over Christmas and beyond. It's what people will do that matters. 봉쇄와 완화를 반복하는 유럽의 상황은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가 없다면 아무리 강력한 조치라도 곧 소용이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장원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10% 정도, 또 한 달 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그 효과가 다음 주에는 시작될 거라고 예상하면서도 급속하게 감소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2,448만 건이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일 때 3,500만 건 수준이던 이동량은 2단계로 격상되면서 23% 떨어졌고 2.5단계가 적용되자 다시 32%까지 크게 떨어진 겁니다. 대구 신천지발 1차 유행 당시인 지난 2월 수도권 이동량보다 적은 코로나 유행 이후 역대 최소치입니다. 정부는 이동량 감소가 다음 주부터 확진자 감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그 이동량이 줄면서 같이 환자 발생도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동량이 줄었다고 해서 지금의 확산세가 급속히 꺾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 감염 위주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가족 지인 간 감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의 격상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조건인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883명으로 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3단계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방역 통제망이 상실되거나 병상과 의료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됐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은 둘 다 임계점에 다다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확산 끝내고 나면 다시 안 올 거냐. 풀면 다시 올라갈 텐데 그럼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갑작스럽게 결정해 발표하지 않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석여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판결한 법원도 책임이 있다면서 재판부도 윤 씨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501호. 검은색 외투를 입은 남성이 편치 않은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옵니다. 53살 윤석여 씨입니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이춘재가 저지른 8번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재심이 시작된 지 1년여.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20분간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상 재심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안에선 박수가 터져나왔고 교도소에서부터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은 윤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30년 안에 풀었네. 선고 공판에 대해 촬영을 허용한 재판부는 윤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의 마지막 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무고한 사람을 법정에 세운 경찰과 검찰. 야간에 죽였습니까?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의 호소에 귀를 닫았던 1, 2, 3심 법원까지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불실 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우려를 법원이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3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길었던 20년 옥살이.
20대 청년은 어느새 50대 중년이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일과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길 바라는 뿐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압 수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경기 화성경찰서 형사계장 A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자신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를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 물 건너갔습니다. 다만 윤 씨 측 변호인들은 불법을 저지른 수사관들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의결서가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 하나하나가 정직 이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컸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재판부를 비방하기 위해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양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였던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재판부 분석 문건. 어느 재판장과 관련해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영장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자료를 사찰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변호인이 한 말을 공판 검사에게 듣고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늘 공개된 징계위 의결서에 따르면 언론의 문건과 같은 상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며 공판 검사들이 재판 기록이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몇몇 표현 역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이 이런 문건을 작성, 배포하라고 지시한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에게 직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친분이 있어 사건 관여를 피해야 했는데도 감찰과 수사에 개입하는 등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약 2,70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3월 말 MBC의 첫 보도 이후 8일간 모두 110회에 달하는 연락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지난 국정감사 발언도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지만 유례 없는 현직 총장의 사건인데다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정직 2개월로 결정했다고 징계위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징계가 정직 2개월. 윤석열 총장 측은 오늘 밤 안에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있어서 2달의 공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늦어도 오늘 자정이 되기 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이란 징계를 당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집행 중인 중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권 조정에 맞춘 조직 정비에도 총장이 필요한 만큼 검찰총장에게 2달간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대립구도로 보는 데는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어제 사의 표명을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등은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추 장관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불복을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제도 개혁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윤 총장을 민주주의 전사로 축혀 세웠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 장관을 넘어 대통령과도 전쟁하겠다는 것이냐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당 공식 입장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숙하라였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이제라도 거취를 결단하라는 촉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나아가 추윤 정국이 일단락된 만큼 제도개혁에 방점을 싣는 검찰개혁 2라운드도 본격 검토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권력기관개혁 TF 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새로 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아있는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 방향의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비겁하다, 망난이다, 국정 파쇄 등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윤 총장의 소송전은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윤 총장을 비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될 최전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윤 총장으로 보이는 여론을 야당 지지세로 확장시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반전을 일구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내일 열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선 야당 위원 1명이 사퇴한 가운데 여당과 중립기관위원 5명의 의결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채널A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이른바 제보자 X와 MBC의 함정 취재에서 비롯됐다는 가짜뉴스들이 최근 유포되고 있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동재 전 기자도 오늘 법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를 바로잡는 취지의 자료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16번째 재판에 나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올해 2, 3월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한 취재 도중 찝찝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철 측 대리인이었던 제보자 X를 만나기 전에 이미 MBC가 접촉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다며 이미 프레임을 짜고 이뤄지려는 시도가 있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이른바 함정 취재에 걸려들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에 증인으로 나간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채널A의 취재 이전에 MBC 측과 제보자 X의 통화 기록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어제 이 검사의 증언이라며 MBC 측의 통화 당사자를 MBC 기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이정화 검사는 기자라는 표현이 아닌 MBC 관계자와의 통화 기록이라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보자 X와 연락한 MBC 관계자는 다른 사안을 취재 중이던 PD였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부실한 상태에서 이 검사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잘못 보도한 겁니다. 더욱이 이 검사가 언급한 문제의 통화는 지난 2월 5일과 29일 두 차례 이뤄졌는데 5일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첫 편지를 보낸 날보다 9일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데다 29일의 경우엔 이미 채널A 측이 4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X와도 만난 뒤였습니다. 두 차례 통화 모두 3월 3일부터 시작된 사모펀드 3부작 방송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통화 기록과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가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서 전국 37곳을 규제 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5개월 전 전용 185제곱미터 67평형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주말엔 12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8억 선에서 거래되다가 가르다가 16억 5천까지 거래되는데 저도 부동산 10년 정도 했지만 이런 시장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등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자 비규제 지역인 울산이나 창원으로 매수세가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전셋값 고공행진이 곳곳에서 집값을 밀어올리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9%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뒷북 규제가 풍선 효과만 낳는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 강수를 뒀습니다. 전국 30여 곳을 규제 지역으로 무더기 지정한 겁니다. 김포 매수세가 올라간 파주를 시작으로 울산과 창원, 포항, 경산이 신규 지정됐고 일부만 묶였던 부산과 대구는 거의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이 밖에 지역 호재 등으로 집값이 들썩인 충남 천안과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 등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37곳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대다수의 지역들을 일시에 다 묶어버리는 걸 통해서 풍선 효과 혹은 역풍선 효과까지 사전에 다 차단하겠다라는. 정부는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는 매수자 10명 중 9명이 외지인이었고 울산의 한 단지는 매수자 10명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이 특별 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세종시로 옮기지도 않은 감사원의 직원이 공무원 특공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공무원과 피감기관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종청사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2014년 청약 당시 일반 경쟁률이 평균 43대 1에 달했던 곳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못하고 맨 처음에 할 때도 피 주고 사고 막 이랬었어요. 하지만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른바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 된 3.6대 1이었습니다. 세종시로 옮긴 국세청의 한 공무원도 이 특공으로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이주비 혜택 등을 받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 이 아파트를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 중반대. 하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억 2천여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평형이 석 달 뒤에는 7억 5천만 원에도 팔렸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 결과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감사원의 5급 부감사관이었습니다. 매수자인 이 감사원 부감사관은 분양 당시인 2014년 이 국세청 공무원을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담당하던 감사원 공무원이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사실상 헐값에 아파트를 사들인 석연찮은 거래. 경찰은 먼저 부감사관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특공 청약을 청탁한 건 아닌지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은 분양을 받을 당시 이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공에 당첨되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맺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이한 건 계약과 잔금 지급 그리고 명의 이전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두 공무원을 일단 주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포괄적 뇌물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부감사관은 MBC와의 통화에서 시세보다 싸게 산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아파트를 살 땐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세청 공무원이 분양받을 당시 피감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른 감사원 직원을 통해 소개받아 사적으로 만나던 지인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부서에 오기 전부터 알았냐는 질문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상과에 계시기 전부터 아셨던 거예요? 그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나요. 3억 2천만 원에 산 이 아파트는 예상 시세 차익만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는데 12억 천짜리는 B타입이고 16층은 13억이고 그래요. 지난 2016년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무원 40명이 적발된 적은 있지만 뇌물 성격의 대리특공 의혹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0살과 7살 자매 둘이서 음식을 하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침착한 신고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 학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하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돌봄의 공백이 또 발견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는 여자아이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오후 2시 50분.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과 함께 집 밖으로 빠져나온 것은 10살과 7살의 자매입니다. 출근한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두 자매가 소시지를 굽다가 식용유를 두른 냄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식용유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당황한 아이들이 갑자기 물을 붓게 돼서 화염이 치솟아서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살 동생은 팔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자칫 더 큰 피해가 날 뻔했던 상황. 불이 나자 집 밖으로 급히 대피한 아이들은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화재 감지기 경고음을 들은 이웃 주민이 급히 소화기를 가져와 7분여 만에 불을 끈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대피를 해달라는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젖은 수건이랑 소화기 챙겨서 이제 들어가서 불을 끄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아이들을 아래층으로 데려갔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1층 미용실 직원들이 보살폈습니다. 한 명이 옷을 벗고 있고 화면은 방방 뛰더라고요. 불났다고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집을 비워야만 하는 부모들. 학교와 집 외에는 갈 데 없는 아이들만 홀로 남은 공간에서 이런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네, 재난을 피해서 탈출하는 행렬이 아닙니다. 1m 넘는 폭설로 덮인 한라산을 보러 온 차량들입니다. 탐방로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제주라고 해서 한라산이라고 해서 거리 두기에 예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간 내린 눈에 한라산 중턱은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면서 신비로운 설경이 펼쳐집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눈꽃이 너무 예쁘고 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왔는데 그래도 보고 갈 수 있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풍광에 설경을 즐기려는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좁은 도로 한쪽에 200~300m가량 길게 줄을 섰고 2중 3중으로 주차한 차량들로 상간도로는 이내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주차 차량을 피해 또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 지나가고 설경을 좀 더 가까이 즐기려고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로 산책로는 이미 만원. 다닥다닥 붙어 걷고 사진을 찍을 때는 마스크도 벗어던지고 거리 두기는 이내 무색해집니다. 많이 걱정은 되죠. 아무래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사람도 많이 여기 또 모여 있으니까 금방 내려갈 생각입니다. 제주는 최근 교회와 성당, 학교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내일부터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상황. 방역 당국과 의료진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사이 설경을 즐기려는 관광 행렬에 코로나19 차단 방역은 한순간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천에서 또 음주운전 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고급 수입차를 몰았고 피해자는 경차를 몰던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발생 시간은 밤 9시 10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귀가를 재촉한 지 10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자해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가해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피해자 관점에서 표현하는 사망하게 된 사고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느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음주운전 치사 사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차체. 구조대원들이 운전자를 빼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가해 차량은 앞바퀴가 드러날 정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람 다쳤어. 어젯밤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44살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이던 앞차를 그대로 추돌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벤츠였고 영문도 모른 채 뒤에서 들이받친 차는 경차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간 앞차는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불꽃이 튀면서 차량에 불이 붙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에 다리가 낀 피해 운전자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어린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벤츠를 몰던 가해 운전자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3km 정도를 질주하며 졸음운전까지 했습니다. 졸음운전한 걸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술 마신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사건 현장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로 뭉개졌을 때는 평균 속도가 거의 180 이상이었어요.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50대 택배기사가 배송 도중 트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로가 불러오는 대표적인 질환, 뇌출혈이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진작에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4일 택배 노동자 58살 한모 씨가 차량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뇌출혈은 과로의 대표적 증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오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거를 동료하고 둘이 나눠서 했는데 합치면 300개, 400개? 300개면 많은 거죠. 택배 300개는 한 씨가 오전 분류 작업을 마친 뒤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2분의 1개꼴로 배송해야 하는 양입니다. 한진택배는 2달 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 중단, 전국 사업장에 분류 작업 지원 인력 1000명을 투입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야 배송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밤 10시 이전에 배송을 완료했다고 전산에 입력한 다음 10시 이후에 여전히 배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10시 이전에 배송 완료를 다 치고 그 이후부터 다시 남아있는 물량을 다시 배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10시 이후, 11시, 12시. 이 때문에 배송이 완료됐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물건은 받지 못한 고객들의 항의만 폭증했다고 합니다. 배송 완료를 치고 나면 고객들은 왜 물건은 없냐, 배송 완료를 하는데 물건은 어디 있냐, 이 전화만 보통 하루에 50통에서 많게는 100통도 온다. 노조 측은 택배 기사들의 분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인력 지원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지는 없습니다. 현재 투입된 곳은 없다. 소나기만 피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한 게 아닌가. 이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심야 배송은 사라졌고 택배 분류 인력은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몇 명이 투입됐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새해부터는 전기 요금이 석탄과 가스, 기름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립니다. 당장은 국제유가 하락 덕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1,000원 정도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덩달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윤정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하지만 우리 전기 요금은 그대로였고 한국전력은 3조 원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전기 요금이 원료값 변동을 반영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기 요금에 연료비가 연동됩니다. 전기 생산 연료인 LNG와 석탄 등의 가격 변화를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저유가 영향으로 당장 내년 1분기 4인 가구 기준 전기 요금이 1,050원 내리고 2분기엔 1,750원 내릴 전망입니다. 문제는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는 경우. 정부는 이 경우 전기 요금이 너무 급하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변동폭에 제한을 뒀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750원까지만 오르내리도록, 산업 일반용 전기는 46,000원까지만 오르내리도록 한 겁니다.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 요금 조정을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보 조항을 이번에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고지서도 달라집니다. 기후 환경 비용, 즉 전기를 만들 때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 사용한 비용이나 석탄 발전 감축 비용처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별도로 써놓도록 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용을 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중에서 기후 환경된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 이 밖에 전기를 한 달에 200kWh 이하로 적게 사용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를 4,000원씩 깎아주던 제도는 2022년까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000만 가구의 전기료가 오르게 되는데 한전은 이 제도가 원래 저소득층 지원 목적으로 만든 거지만 엉뚱하게 잘 사는 1, 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끌어갈지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의 63%를 상반기에 쏟아붓고 카드 소득공제를 100만 원 더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를 살려나가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내년 성장률은 3.2%까지 올라가겠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3.2%.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우리 경제 성적표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만 예산의 63%를 쏟아붓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입니다. 핵심은 내수와 고용 살리기. 일단 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 원 더 늘리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고효율 가정구매에 대한 환금 역시 연장됩니다.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과 8대 소비 바우처 쿠폰으로 내년 20조 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의 리바운드에 전망이적 노력을. 고용 측면에선 공공일자리 50만 개 이상을 내년 1월 중에 채용하고 청년들을 위해 인턴 형식의 일자리 10만 개도 지원합니다. 기업에는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을 495조 원으로 확대하고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합니다. 달아오른 증시를 안정시키고 동학개미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이뤄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1월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예산에 잡힌 3조 원 외에도 예비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으로 내년 성장률은 반등하겠지만 소비와 고용이 좋아지는 속도는 경기 회복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네, 조금 전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참사를 막아보자며 정의당과 노동계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의 처리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쟁점을 놓고는 변변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포함한 농성 참가자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에 국회 바깥 천막에서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용균이 법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로 사람들을 많이 살렸으면 제가 이렇게 또 안 하죠. 죽음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함께 단식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현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반가량 토론을 벌였습니다. 법 제정의 당위성에는 전혀 이견이 없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업소까지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당장 포함하는 게 맞느냐. 안전과 무관한 재무담당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냐 같은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 맡겨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는 정의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당대당 논의가 불가피한데 핵심 쟁점은 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 정의당은 중대재해 85%가 발생하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유예를 하더라도 최대 1년까지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4년 유예를 적시하고 있어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수차례 처리하겠다는 여당 지도부 약속에도 구체적인 실행은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 유족들의 단식은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얼마 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 안타까운 사연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세상에 알린 분입니다. 정미경 복지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복지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디에 소속이 되신 건가요? 어떤 기관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어디 소속이 되어 계시진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당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길가에 앉아있는 아들을 지나치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가가셨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저분을 보면서 제가 구조를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다른 노숙인을 막 쫓아가다가 그분이 갑자기 없어지셔서 저쪽에 가셨나? 하고 그쪽을 쳐다보다가 그분이 안 보이시니까 이 아드님을 이제 와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영상을 보면 당시에 35분 동안이란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제가 처음에 그 쪽지를 본 순간 이게 지적 장애인데 아주 그 어린아이다. 근데 어린아이가 지금 국어를 하고 있고 노숙을 하고 있네. 이건 정말 긴급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한사코 아주 강력하게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저는 유괴범, 납치범한테 안 갈 거예요. 어린이니까 엄마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신 거예요. 친해보려고 제가 더 오래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포를 형성하려고요. 라포는 좋은 신뢰감이거든요. 네,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려 한 달 동안을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한 달여, 네. 예, 한 달여 동안을 찾아가서 계속 대화를 나눈 끝에 이제 그때 어머니가 사망을 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어머니 사망하셨다는 거는 그 첫날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시신이 수습되지 않고 그 집에 그대로 계셨다는 건 12월 3일. 그래서 수습을 하게 된 것도 12월 3일. 12월 3일. 입니다. 그 어머니의 시신이 지금 집에 아직도 그대로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곧장 집으로 달려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일단 밖은 낙엽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청소가 안 된 듯 황량하고 무슨 영화에 나온 듯한 무슨 그런 삐걱삐걱대는 그런 현관 그 문, 그 계단을 막 올라가니까 그 문이 안 열렸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집이 굉장히 낡고 그 옆에는 공과금이 체납된 것이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단정하게 붙여져 있고 그게 가슴이 굉장히 아팠고요. 어머니가 이제 이미 오래전에 사망을 하신 상태라고 나타났는데 네. 아들이 파리가 오지 못하도록 벌레가 오지 못하도록 이불을 꽁꽁 싸매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상태를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그 아드님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각종 뭐 요금도 미납이 됐고 지금 보면은 위기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라든지 도움을 줘야 할 곳에서 전혀 지금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단 말이에요. 위기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방심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누락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지금 취약 계층들이 직접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러니까 보고, 찻동 그 송파구 새모녀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한 것이 동주민센터 맨 앞에 원스톱 창구라고 해서 포괄적인 그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자. 그리고 모르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연계를 받아서 신청주의 한계를 벗어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행을 현장에서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새 모녀 사건 이후로 여러 대책들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복지 서비스 그런 게 있다 해도 실행이 되지 않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유명무실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이분들은 대상자분들에게 고지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려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천이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제일 급한 거, 제일 절실한 게 뭔지 이것만큼은 좀 최대한 빨리 해결이 돼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링을 한 달에 몇 번씩 해라. 뭐 그런 거.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김치가 있어요. 반찬 하나 있어요. 이런 것도 참 훌륭한 사회복지입니다만 결정권자들이나 직책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교육을 받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현실에 맞게 지침도 점점 바뀌어가는 거니까 지금 아들 최 씨를 돕고 싶다는 문의도 정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노숙을 하시고 나서 그 구조가 되시면요. 엄청나게 한동안 많이 드세요. 그 다음 수순으로는 발달장애인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인적 관계망이 진짜 형성이 돼서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할 수 있는 뭐 직업을 연계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주변에 이런 이 모자 말고도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129가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 거기는 24시간 휴일날에도 밤에도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고 또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주시고 신고가 사실 발굴이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민센터에 발굴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 제도도 좀 더 촘촘하게 정비가 돼야겠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또 복지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미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이랑 이쪽인데요. 반대쪽인데. 아직 열지 마시고 마스크 쓰시고. 예, 코로나 자동기자 지금 점검 났는데 베란다로 나와서 저희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확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답답한 마음에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그러니까 대략 우리 자가격리자의 10분의 1 이상은 저희가 점검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시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좀 크게 두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온다든지. 혹시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까 전화 계속 했었는데. 그죠. 저는 일을 너무 빡세게 해서 조금 더 체력 회복에는 좋아서. 지금 여기 세 분이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란다 자가 격리 중이세요? 진짜 아까 전에 마트 간다고 잠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또 확정 판정을 받은 그런 사례가 그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꼭 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한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무소속 이상직 여당인가 야당인가인데, 자,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으니까 소속을 따져본다면은 일단 여당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소속인데요. 여야가 합의 못한 법안을 다루는 집중협의체죠. 안건조정위원회.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무소속 몫으로 참여한 이상직 의원이 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 보시죠. 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속도를 내지 말라고요. 절차를 앉으세요. 앉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결과는 말씀드리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의장님. 그게 좀 찬성하면 이게 뭡니까 진짜? 진짜 국민들이 보고 의원님들입니까 이게? 원하는 가결되어서 한다. 누가 하결입니까, 의장님? 민주당은 동법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직은 누굽니까? 민주당으로 되어서 계속 민주당으로 독당하겠다 그러고 민주당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 논란이 된 그 안건이 뭐였죠? 아시아 문화 전당 관련법인데요. 일단 네. 사연이 좀 있는 법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아시아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이곳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짓기로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걸 국가시설이 아니라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국가시설로 되돌리는 법안이 추진된 건데 국민의힘 반대에도 4대2 찬성으로 표결 처리된 겁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안건 조정위를 다룰 때도 얘기가 됐지만은 지금 이게 구성이요. 여야가 동수로 3대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목 3을 두고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 일단 문체위 구성을 살펴보면은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여기는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네. 조정위원회는 여야 3대3으로 구성하게 돼 있죠. 정확하게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다수인 제1당과 3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외 3명을 구성을 합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섭 단체에 한 자리를 주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무소속인 윤상현 의원을 추천했고 여당은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을 추천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그 윤상현 의원도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상직 의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비교섭 단체 몫의 자리를 어떻게 봐야 할 거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번 공수처법 통과 때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를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때의 발언들도 다시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법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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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일하세요. 권력 잡으니까 번역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조용히 해주세요. 표결 결과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최강욱이 야당이요. 최강욱이 야당이요. 위원장님 야당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어떻게 야당입니까? 민주당 여당보다 더 강성 여당 아닙니까? 안건 조정 회의 자체도 이건 뭐 무력화 내지는 아예 없는 제도로 나쁜 제도로 만들어버린 것이거든. 앞에서 언급됐지만 지금 규정이 이제 다수당과 그 이외당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네, 영국이나 미국처럼 당이 딱 2개인 나라는 구분이 명확한데요. 우리나라나 프랑스처럼 다당제인 나라에서는 구분이 모호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구성을 봐도요, 모두 7개 당과 이제 무소속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주당으로 당선됐다가 분리된 1인 정당 2곳을 제외하면 딱히 여권이다, 야권이다 구분짓기 좀 모호한 구도입니다. 흔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정의당이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고 때로는 국민의힘과 정책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야로 명확한 선을 긋기보다는 정책별, 법안별로 다시 해체 모여를 하는 이른바 플랫폼 정국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10년 전 이른바 맥값 폭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최철원 M&M 대표가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른바 맥값 폭행 사건. 야구 방망이로 13대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구타한 뒤 40대 초반의 최철원 전 대표는 매맞은 값이라며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건넸다고 유 씨는 말했습니다. 말려준 사람도 없었고 어찌 사람이 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최철원 대표는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 3만 원 주셨으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저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 최 대표는 대한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출마했고 유효투표 82표 중 62표를 얻어 24대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 정관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상식 밖의 해석을 내렸습니다. 아이스하키 관계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SK그룹 일가인 최 대표가 실업팀 창단과 리그의 존폐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라며 과거의 잘못은 알지만 아이스하키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상위단체인 대한체육회가 회장 인준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가운데 가혹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체육계가 과연 맥값 폭행의 가해자를 스포츠 단체장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핸드볼 경기를 보다 보면 골키퍼가 슈팅한 공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는 아찔한 장면들이 종종 있었죠. 올 시즌부터 이런 슈팅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온 힘을 다해 던진 슛이 골키퍼 얼굴을 강타합니다. 쓰러진 골키퍼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망치로 얼굴을 맞은 느낌이 드니까 순간 기억도 안 나고 얼굴을 맞아서 이빨이 많이 상했고 가장 막기 힘든 코스인 얼굴 쪽으로 일부러 던지는 공격수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는 골키퍼 입장에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흘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눈 주위가 부어오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선이 좀 방해가 될 때가 많죠. 하지만 올 시즌부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골키퍼 얼굴을 맞힌 선수에게 곧바로 2분 퇴장이 선언됩니다. 국제핸드볼연맹이 2022년부터 헤드샷 2분 퇴장 규정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사전 테스트 국가로 선정된 코리아 리그에서 올 시즌 가장 먼저 시행 중입니다. 골키퍼를 보호하고 상대에겐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2분 퇴장 당하고 그래서 분위기 역전돼서 저희가 좀 이긴 경기가 있거든요. 그쪽 근처를 이제 슛을 안 때리려고. 그냥 한 경기에 많으면 뭐 2번, 3번에서 얼굴 쪽으로 공이 날라오는 상황이 많았는데 골키퍼를 보호해준다는 그런 규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 다만 머리에 살짝 스쳐도 2분 퇴장을 당하는 등 애매한 상황에 대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국제연맹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추위가 약해지나 싶더니 눈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 등 중부지방에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돼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눈구름이 오래 머물진 않아서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집중이 될 텐데요. 그 사이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 북부에 2에서 최고 5cm의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로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이 일찌감치 그치는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눈구름 후면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잠시 농도가 짙어질 뿐 심한 수준은 아니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도 내려와 공기가 금세 깨끗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또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내일 낮이면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저녁 사이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오릅니다. 서울 영하 2도, 부산 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대구 6도, 광주 7도가 되겠습니다. 추위가 이번만큼 길게 지속되지는 않아서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